계속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최근에도 몇 년 동안 폭등을 했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은 전국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학자의 투자편입니다. 일본이 어쨌든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침체기를 오래 겪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는 건가요? 일본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은 한국형이에요. 일본형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참조해 볼 때는 일본을 많이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네. 거기 나타난 특색들이 몇 개는 나타날 거니까.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그거 얘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 부류로 이미 돼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저는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건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네. 저는 가격 정상화라고 그래요. 한국의 상당 지역은 이미 가격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는 안 올랐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일자리에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주력 산업이 문제가 생긴 어떤 그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은 일자리 문제, 급여 문제 이런 게 약화됐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미 거기에 맞춰서 집값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최근에도 몇 년 동안 폭등을 했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은 전국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예요. 네. 앞으로도 부동산 대세 하락이 일어나도 일부는 오히려 거꾸로 뛸 수도 있어요. 왜? 부동산은 20억, 30억이 돼도 그 20억, 30억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거기는 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이 어떠냐? 그 그룹이 가장 큰데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관망 혹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오르기에는 별로 호재도 없고 상황도 없고 내리자니 아직은 일자리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금리는 저금리고 이런 상황의 그룹이 있어요. 이런 그룹들은 향후에 어차피 부동산 폭등기 이때에도 최근에 안 올랐기 때문에 향후도 안 올라요. 일부의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러면 이런 지역은 이대로 있다가 서서히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기에 그 지역의 경제력 규모, 즉 일자리 규모죠.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혹은 은퇴자의 수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갖겠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그렇게 세 층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단 일본하고 달라요. 그리고 일본은 상업용이나 특히 이런 데는 훨씬 더 한국보다 버블이 컸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규모도 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한국은 그렇게만큼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해. 한국은 일본처럼 그만큼 버블이 또 어떤 지역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 비교하면 일본하고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다르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원리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은 또 그래도 일본보다 집에 대한 예를 들면 애착이 크죠. 그래서 이번에 개미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 상당히 받쳐서 그래도 선방을 한 것처럼 부동산은 일본보다는 하락해서 선방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좀 투자를 한다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가격 정상화라고 해서 그럼 가격 조정이 되겠죠. 그 가격 조정은 간단해요.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내가 20, 30년간 그 일을 하면서 벌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안정적이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20%, 어떤 지역은 30%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상이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냐? 올라요. 물가 상승만큼. 서서히 오르는 거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세 그룹을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떤 지역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져요. 급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가격 정상화 수준으로 가격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급하게 집을 사야 되실 분들은 그런 어떤 데서 거품이 다 제거되고 나오는 집을 사셔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경매를 좀 활용해봐라.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높은 지금 굉장히 고점인데 이걸 사서 가시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면 사시면 돼요. 왜냐? 나는 팔려고 적당 수준 보유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려고 생각한 게 아니죠. 내가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중에 내 자녀한테 상속해 준다. 이 마음으로 집을 사신 분들은 사실 가격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떨어져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가격으로 언젠가는 올 거니까. 3, 40년에 사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적정하게 부동산을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이 정상화되면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내 자산 가격이 떨어진 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려요. 집을 한 채 가진 분들은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큰 손해가 없다. 왜냐? 아버지가 가진 집이 오르면 아버지는 기쁘겠죠. 근데 아들이나 딸 결혼시킬 때 전세비도 집값도 또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지만 더 비싼 집을 자녀에게 사줘야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내렸어요. 그러면 나는 아프잖아요, 마음이. 내 산 가격이 내렸으니까. 근데 역시 아들, 딸, 자기 자녀들 집 사주고 전세값은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주거 목적이나 네. 정상적으로 집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사실은 큰 충격은 없다. 부동산 가격이 꼭 올라야만이 네. 뭐 세상이 좋을 거다. 내리면은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되는 게 국민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특히 은퇴자들 기성세대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젊은 세대에 좋죠. 그쵸. 네, 일단 젊은 세대에 좋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만 정부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금융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네. 어쩔 수 없이 막 집을 내가 조금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집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는 정책만 갖춰주면 왜 그러냐면 일단 집값이 떨어지면 자녀들이 전세금, 집값 사는 게 혹은 월세든 전부 다 좋아지잖아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쩔 수 미룰 수 있는 하나가 주거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혼도 앞당겨지고 그쵸. 그러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가정도 안정되고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로 아버지 세대들은 어떨까요? 은퇴를 하면 그 다음에 자식의 도움 없이 40-5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하나는 재취업하는 거죠. 네. 재취업하면 내가 은퇴 전에 받았던 급여의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혹은 2분의 1. 정말 운이 좋으면.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모은 돈으로 혹은 연금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생활을 축소해가지고 네. 내가 그냥 일자리 없이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자영업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일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매출이 없어서도 자영업이 리스크가 있지만 매출이 있어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경비예요. 경비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와 임대료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임대료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임대료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국박을 판다. 국박 가격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손님들을 내가 도와드리고 대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죠. 여기서 하나의 제도가 맞춰지면, 즉 주택을 내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임대, 월세나 전세로 하게 되면 그쪽을 혜택을 많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월세를 올리는데 좀 한계를 둔다든지 혹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거든요. 안정성이 있어요. 내가 5년 살아도 10년 살아도 되고 20년 살아도 되고. 그럴 경우에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뒷받침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퇴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국가 총생산도 많이 떨어져요. 수출도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일부로 한정되겠죠. 일본처럼. 네. 그러면은 우리도 내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수로 살려면 결국 국민들이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돈을 쓸 때 상당수의 돈을 집에다 묶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100가지를 소비하는데 집을 유지하려면 집을 붙들고 있으면 99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소비를. 집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만 정부가 해준다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집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99개 소비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게 경제에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의 소비력도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가 많아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소비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집은 계속해서 사고 붙들어다야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여력의 돈을 다 집에다 묶어놔야 돼요.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파생이 있겠지만 그게 이것 말고 나머지 소비로 경제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집값이 이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좀 내려가 주는 게, 단 급격하게 내려가면 경제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소프트 랜딩을 시키는 것이 좋고요. 소프트 랜딩 하는 거는 일반적인 중산층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은 사실 크게
총합으로 보면 네. 큰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많은 규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얘기가 부동산은 돈을 버는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 나오는 네, 게 네. 어쨌든 뭐 각 하락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올랐으니까. 올랐죠. 그러니까 수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물론 뭐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네네. 예, 집은 뭐 주택수로 비교하면 주택의 보급률은 높은데 네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예, 그건 분명히 하나 이유가 되는데 또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네. 동시에 내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줄지만 이들 대비 꼭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량은 더 적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 지역들 중심으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위의 집값도 덩달아서 오르는 거죠. 그런 때문에 오르는 건데요.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이렇게 오르는 게 이 전 단계가 뭐냐면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오르는 거예요. 전국이.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막 올랐을 때 어떠냐면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연예인들 가끔 나와서 하고 내가 땅을 샀는데 어디 전화를 받아서 기획부동산에서 샀는데 그래서 막 좋은 땅을 샀는데 안 가보고 샀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길도 없고 산을 넘어가지고 뭐 어디 땅을 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웬만한 데는 다 뛴 거예요. 거의. 어디 사도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치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상승의 초기라는 거고요. 나중에 지나면 이제 선별적이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단계 제가 세 구로 나눠진다. 이미 이제는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멈추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지는 정상으로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보면 세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점점점 일단 시그널도 부동산은 시그널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요. 주식은 바로바로 나타나지만 부동산은 시그널로 봤을 때도 이미 그러면서 오를 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은 사실은 뭐 지금 뭐 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말할 수 없고요. 왜냐면 그건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매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양극화가 되고 있군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더 뛴 데는 뛰고 뭐 침체 이후에도 많이 오른 데 오르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이 크게 보면 전체 수요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인구가 성장하거나 혹은 도시가 개발돼 이런 전체 수요의 공급이 돼요. 이게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전체 수요가 안 맞아도 부동산은 어차피 목이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 나는 20억 30억짜리를 못 사지만 네네. 부자들은 그걸 살 수 있는 부자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이제 섹터별로 혹은 그룹별로 다시 그 수요 공급의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뭐 3, 40억, 누가 저걸 사나? 나중에 그게 6, 70억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들 간의 리그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지금은 이미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난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일본과 또 다른 점, 일본과 같은 점중에 다른 점이라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왜 그게 장기적으로 침체가 더 오래됐냐? 네. 일본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고령화가 계속 되니까. 근데 한국은 왜 제가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0, 30년간 그렇게 되죠. 그럼 한국도 추가적인 동력이 없으면 일본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1인 가구도 그렇고 경제에 대한 저성장도 문제가 그렇고. 근데 왜 한국은 조금 일본과 20, 30년 후에라도 부동산이 가격 정상화 된 이후라도 달라지느냐? 한국은 동력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뭔데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자체는 대한민국 자체는 동력이 없어서 일본과 비슷하지만 한국은 통일이라는 외부 동력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네. 그게 인구의 증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에요. 고령화가 되고 뭐 이러지만 독일이 그래도 부동산을 바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이 두 가지가 독일에게는 굉장히 그 한국과 다르게 만든 고령화 사회고 뭐 유럽이 고령화 사회라지만 한국과 다르게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만든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이 유로존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제조업이 경쟁력 있잖아요. 쉽게 해서 일자리, 그 다음에 소득, 네. 국가 경쟁력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가 되지만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시아권으로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돼요. 아시아전이 그렇게 되면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득과 동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사실은 독일 경제가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어쩌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그룹이 커지잖아요. 고령화를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 두 가지가 독일 부동산이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지만 안 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에, 만약에 일본도 그런 게 있었으면 네. 저렇게 안 되죠. 그러면 한국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통일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초반부나 뭐 이런 것은 비슷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일본과 좀 다른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이 일본과 다른 뭐 또 다른 이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되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 네, 일본과 다르죠. 다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가격 정상화가 되거나 일부가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또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이죠. 자, 어쨌든 오늘 박사님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재테크 투자할 때 주요한 두 가지 테마인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눴는데 네네. 마지막 어쨌든 이 위기를 좀 딛고자 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끝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네,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호황기 때만 내가 좋은 투자적인 이득을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이 더 크게 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지만 기회는 훨씬 크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단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하나씩 주식에 처음 지금 입문하셨더라도 평생 내가 이제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공부한 대로 1대1로 뭐 비례해서 수익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 하실수록 실패할 확률을 줄이면 결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박사님 저는 공부했는데 수익률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부를 하면 왜 그게 되냐면 위험을 하나라도 더 피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위험을 하나라도 피해갈 수 있으면 그만큼 실수 확률이나 내가 손실 확률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러면 거꾸로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그래요. 내가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기회를 보고 하셔야 돼요. 기회가 크다라고 생각해야 내가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보고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망하지 않게. 그렇죠. 사업을 하면 손실을 줄이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손실을 줄이면 결국은 사업에 성공하게 돼요. 예, 위기를 대처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근데 거꾸로 사업을 할 때 위기를 막 보면 사업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야 되고요. 사업을 시작하면 위기를 보고 경영을 해야 돼요. 왜? 기회만 보고 하면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들 때는 지금 기회라고 뛰어들었잖아요. 오케이. 지금 뭐 위험하고 오늘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주식 투자 못 하죠. 그러나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뛰어드셔야 되고요. 단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를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잃을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잘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쪽에 공부를 하시면 그것을 잘 하시면 잘 하실수록 남는 거는 투자 수익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상황들을 지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예언이 아닌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언이란 건 사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박사님께서 김작가TV 채널 처음 출연하신 기념으로 또 책을 10권 또 들고 와주셨어요. 네네네. 요 책 이번에 신간이죠.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 네. 오늘 요 책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벤트로 나눠줄까 하는데 그 이벤트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퀴즈를 네, 좋습니다. 퀴즈 그러면 낼까요? 요 책의 저자의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저 보기 몇 개죠? 보기 4개입니다. 4개네. 1번. 네. 최민식. 네, 최민식. 네. 2번. 최민수. 최민수. 3번. 최윤식. 최윤식. 4번. 최현식. 최현식. 이제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 이 책 저자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10명을 선정해서 직접 이제 책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